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백이냐 아니면 CF이냐 이 정책적인 측면이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 전체적인 개념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감축해야 될 목표가 2030년까지 저희가 2억 9천 1,100만 톤입니다. 이게 40%고요. 여기에 이제 에너지 전환하는 부분이 33%고 산업이 50%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근 85%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2030년까지 4억 3천만 톤을 2030년까지 이제 18년 기준으로 해서 2억 9,100만 톤을 줄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2050년까지 달성을 해야 되지만 30년까지 늦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비용으로 환산을 해보면 정부 예타나 국제석유사의 기준이나 IEA 기준을 놓고 보면 IEA 기준 시에는 82조 정도가 들어가고요. 국제석유사는 56조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달성 못할 때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정부의 정책을 작년도 말 탄노기 걸 보면은 전환 산업 수송을 해서 각각 부분에 대해서 달성해야 될 내용을 적시를 하고 있는데 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달성 전망이 그렇게 꼭 밝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제가 챗GPT에다가 이미지를 좀 그려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리백하고 CFE하고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리백은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원자력이나 다른 에너지원들이 포함돼서 있는 그림을 그려내 보여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리백하고 CFE하고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핵심적인 것은 기업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느냐 아니면 기업 전력 수요를 100% 무탄소로 가느냐 하는데 이 차이점은 아까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 태양광 우리가 하는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가면서 여기서 원자력 수소를 포함해서 간다고 하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전력이 생산되어서 개통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2030년, 50년까지 발전 설비를 신재생이든 원자력이든 다 달성할 수 있는지 이게 된다면 여기에 이것만이 아니라 신재생과 전기자동차가 또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수용이 가능한지 전력망에서 전기화가 되고 그리드 확충은 또 제때 되는지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 전원할 때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 전력 개통 운영이 현재 방식하고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 운영은 고장정진 없이 가능한지 진흥화나 제어 체계 변환 게다가 여기를 하면서 신시장과 중소기업은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지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에너지 자립을 그러면 한 30%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이런 숙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2008년에 토머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1920년대에 나온 요 전력 사업 모델이 이미 이제 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를 주장을 했고요. 토니 세바라는 사람이 2014년에 지금과 같은 전력망 자체는 분산 전원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자가 발전이 늘어나고 에너지 소비가 제로에 도달하면서 분산 전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00년 이상 된 비즈니스 모델이 구멍을 남길 거다. 붕괴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렇게 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나리오를 세계별로 제가 짜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석연료를 지속한다 그러면은 이 많은 좌측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만일에 30%의 마이크로그리드 형태를 도입해서 간다면 그나마 희망적인데 전체적인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게 된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과연 맞출 수 있느냐 그게 큰 숙제가 됩니다. 다음.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는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2009년부터 해와가지고 스마트 그리드를 해와서 2009년에 전기자동차가 없어서 이렇게 모형을 놓고 전기자동차로 시범을 보였는데 2013년에 이제 현대하고 기아, GM 이런 데서 이제 전기차를 내놓죠. 그리고 국내에 100%
신재생 에너지만 갖고 전기가 공급이 가능한 가파도도 이제 완성도 하고 스마트 빌딩도 만들고 ESS도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화를 해왔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보이고 있나 하면은 전력 사업에 대한 그 전망이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2008년, 10년 요 상간, 길게는 17년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전력사들이 프랑스의 EDF나 구주전력이나 독일이나 요 2008년부터 15년, 16년 요 상간에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화학주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나 현대자동차나 BYD처럼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세계 시장을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전력회사도 그 다른 나라 전력회사보다는 그 당시에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17년까지 끌고 가다가 지금은 이렇게 하락될 수밖에 없는 추세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정부와 일단 이제 정책적으로는 국회에서도 많은 기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제 밸류체인이 중국이 전기자동차 1위, 배터리도 중국이 1위, 태양광도 중국이 1위, 풍력도 중국, 미국, 유럽 이쪽이 1위, ESS도 유럽 쪽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리드해가고 모델을 이끌고 갈 것이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단품은 쫓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스마트 빌딩이나 타운이나 시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가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국내에서 성장 추세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개소가 보시는 것처럼 16만 3천 개소가 올 9월 23일까지 전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13만 개소 정도였는데 1년 만에 근 3만 개소가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어떨까 보면은 22년 자료입니다만 이렇게 지수적으로 태양광이 늘고 있습니다. 풍력도 선행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송정 제약 문제가 발생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으로 늘고 있다 보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전 설비가 증가 추세를 이걸 역으로 해놨습니다만은 2009년에 149기가입니다. 우리나라가 9월에 지금. 그런데 거기에 그 10여 년 전에도 보면 81기가니까 지금 놓고 따지면은 그 10여 년 만에 2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 비율을 놓고 보면은요. 원자력은 그 6기가 정도 늘어났습니다. 화력 발전이 52에서 85기가로 늘어났고요. 신재생이 8에서 38기가로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보면 화력 발전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2040년, 이거는 21년도 정부 발표입니다. 2040년이 되면 전국에 1000만 개의 태양광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이 사항이 많은 것 같지만 옆으로 최근에 나온 올 6월인가 9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중국을 보면은 이미 중국은 전체적으로 태양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물론 다른 에너지도 늘어납니다. 국내에 놓고 보면 중국과는 스타트는 우리가 빨랐는데도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놓고 보면은 2030년까지 늘어나는 게 지금 현재 2배, 3배씩 늘어날 걸로 태양광에 대한 것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RE 500을 발표를 했는데 호주 전체 석탄 강국이 석탄 대신에 태양광이나 이런 걸 풍력이나 이런 걸 생산해서 한국하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에너지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잠깐만요. 근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했는데 22년에 계약을 하고 27년에 싱가포르까지 첫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가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만일에 우리가 우리가 여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이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태양광이 이렇게 늘어나고 출력제도 생기고 원전도 출력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발전 출력 제약도 생기고 있죠. 다음.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게 전기 자동차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작년 말 54만 3천 대, 올해 6월에 60만 대를 넘었습니다. 충전수도 늘어났죠.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도 해외 추세를 놓고 보면은 지금 4천만 대 정도 되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전기 수요가 또 거기 뒤따라야 되고요. 다음.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전자회사, 해외 전자회사들이 전기자동차 회사에 뛰어들고 있고 명찰들도 이미 전기자동차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전환, 우리나라에 약 2,600만 대 엔진차가 있는데 이게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전력 수요가 늘어나서 또 개통 압박을 받을 겁니다. 전력 발전량도 필요하죠. 다음.
여기에 이제 에너지 전환을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태양광, 배터리, 풍력 이게 모두 대부분의 지표가 지수적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는 다 횡보를 했습니다. 2000년경부터 이렇게 풍력은 늘어났지만 다른 것들은 10년, 15년, 18년 요때까지 횡보를 하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떨어져서이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도 작용했고 또 그러면서도 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간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에너지 전환에 대한 현안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놓고 보면은 석유, 전력이 전체의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스, 석탄이 이제 뒤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에너지 공급은 소비가 자동차하고 가스레인지, 전기, 열 이런 형태가 이제 집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2030년에서 50년에 가면 풍력하고 태양광이 약 500기가 정도가 소요된다고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걸 계산하면은 전력이 약 70%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력망 문제가 생기니까 에너지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소비가 전기와 연료 바뀌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의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구성 요소인 석탄, 석유, 가스가 현재 전력 개통 용량의 3 내지 5배 정도를 어떻게 보강시켜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큰 그 과거에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 당시에 정부에서는 산업화나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놨던 틀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는 큰 숙제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본 거를 이런 단순화된 전력망 체계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100년 전의 모델입니다. 이거는 가스나 석탄이나 석유나 원자력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던 것들이 2000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2024년 현재 149기가와 전기자동차 60만 대가 등장한 전력망에 대한 모델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소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발전 출력 제약이 생기고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데도 충전소가 없다고 하는 아우성이 나오고 이런 형태죠. 그럼 이게 2030년에서 50년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왼쪽 옆에 있는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신재생이 늘어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LNG 원자력이 일부 들어가고 HVDS 해외하고 연결이 가야 될 겁니다. 그럼 망은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이 망이 과연 버틸 수 있고 확충이 가능한가? 이건 큰 숙제가 됩니다. 다음. 그러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나 아니면 일본은 이미 2021년에 도요타 중심의 스마트 도시를 확대했고 미국도 텔로사 시티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제주에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착수를 했죠. 대세는 이렇게 스마트 시티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가야 한다면 정부나 민간 전력사업자, 소비자, 공공이 첫 번째는 전력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줘야 되고요. 에너지 전략 이용 효율화 시스템 들어와야 되고요. 자립형 마이크로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 바꿔줘야 되고 탄소 중립 도시나 이런 형태로 해서 국내에다 상용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마지막은 전문 중소기업하고 청장년 일자리가 이 과정에서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신재생 에너지 약 500기가, 수요는 30에서 40 정도가 될 겁니다. 나머지 차이 부분은 시차가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아까 호주 연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HVDS 간다면 이 과정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가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결코 이 모델대로 가야 되지 않냐, 이 모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분들의 토의 과정에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발제 자료를 조금 수정한 게 있어서 그걸 잠깐 바꾸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문을 받은 것은 이제 지금 예, 감사합니다. 세계 현황과 국내 원전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안 되나 보죠? 예.
되나요? 제가 다시 한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그 재생에너지 혁명 현황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 좀 그 앞서서 우리 황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사실 올해 들어 지금 그 재생에너지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주요 외신들이 아주 특집 기사를 큰 세 건을 썼는데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그다음 뉴욕 타임즈가 그냥 뭐 간단한 뭐 칼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30페이지가 넘게 이게 왜 태양광 시대인지, 이게 완전히 그냥 뭐 다른 재생에너지도 아닙니다. 태양광을 탁 집어서 기존의 우리 100년간의 그 전력 그 기술하고 완전히 다른 그 기술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변화는 전력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밖에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뉴욕 타임즈도 굉장히 그 큰 이제 지면을 할애해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특히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텍사스가 왜 미국 전체에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배터리 사업을 주도를 하는지를 굉장히 이것도 이제 그 심층 보도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텍사스는 공화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 주입니다. 모든 뭐 주의회뿐만 아니라 그 주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다 이제 공화당 출신의 인사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보수적인 그 지역인데 텍사스가 지금까지 투자한 그 태양광 풍력 배터리가 나머지 모든 주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양이 이미 투자가 됐고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투자될 그 설비들을 보시면은 나머지 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배터리, 풍력이 이제 이 앞으로 1년 6개월 내에 준공될 설비인데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정치적으로는 또는 이념적으로는 공화당이 뭐 이런저런 원전이라든가 화석연료를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공화당의 정치인들과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매우 현실주의적으로 지금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념적으로 미국의 언론들, 미국 내의 언론들이 이념적으로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현실은 더 미국의 보수당 보수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이 더 많은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그 열성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그 내용이었고요. 이코노미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략을 하겠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앞으로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 태양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잉여 태양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산업체들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해서 거기에 적응을 해서 자신의 설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 이외에도 다른 주들도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보다 더 많은 태양광 풍력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지금 누적 설비 추세인데요. 지금 이게 거의 뭐 반도체 혁명의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에 태양광이 세계적으로 1기가와트가 매일 건설이 되고 있고 올해는 매일 1.5기가와트가 건설이 됩니다. 1,500메가와트입니다. 매일. 그래서 올해 그 지금 전망이 되는 거는 지난해 전체적으로 약 세계적으로 400기가와트가 늘어나는데 올해는 600기가와트가 늘어날 것으로 세계 기구들이 여러 기구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태양광의 단가가 반도체 혁명에서 그 나타나듯이 지속적으로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전 대륙에서 미국, 유럽, 중국에서 보시면은 원전이랑 비교를 하면은 뭐 절반 수준입니다. 절반. 심지어 중국에서도 원전이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7센트라고 한다면은 태양광이 5센트.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 송전망에 통합하는 비용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를 더 추가해서 늘어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원전이나 석탄 대비 태양광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자료고, 올해 말에 발표할 자료는 아마 이것보다 더 격차가 좀 벌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단기 전망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원전을 추월한 지가 이미 2019년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는 풍력 발전 단독으로 그 원전을 추월할 전망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태양광이 더 얹혀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뭐 태양광 그 원전과 재생에너지대 뭐 대결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이 그냥 전력시장 전체를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원전은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이 거의 없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 투자의 그 투자 수준도 뭐 10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전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그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과거에 지금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국이 그 식민지들, 그 파키스탄이라든가 또는 그 인도 같은 식민지들이 1947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영국의 식민지청은 그 이후에 오히려 그 조직 규모가 계속 늘어납니다. 1950년대까지. 그래서 이 역설적인 상황을 보고 이제 파킨슨 그 박사가 만든 게 이제 파킨슨의 법칙인데요. 이게 핵심적인 이 파킨슨의 법칙의 핵심적인 교훈은, 특정 정부 조직이 시대적 역할이 끝나도 그 조직의 관료 조직의 어떤 관성에 의해서 실제 그 사회가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과제들을 계속 창출해내면서 그 조직이 유지되거나 또는 심지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 교훈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은 지금 원자력계에서 바로 지금 나타나는 건데요. 세계적으로 뭐 최근에 지금 SMR을 추진하고, 뭐 최근에는 또 마이크로 원전까지 추진하는 그 핵심 원산지가 어디냐면 미국의 에너지부의 원자력국입니다. 오피스 오브 뉴클리어 에너지인데, 사실 그 미국의 전력 시장에서 신규 원전이 퇴출된 지는 거의 지금 40년 가까이 되고, 가장 최근에 시도했던 보글 원전도 건설을 하다가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도 미국 시장에서 신규 원전이 진행될 거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미국 전력 시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R이 추진되고 마이크로 원전이 추진되고, 이런 것들은 다 결과적으로 파킨슨의 법칙처럼 기존에 갖고 있는 조직의 관성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작동이 되면서 그것이 해외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전달이 돼서 우리도 SMR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유행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에 미국에서 사실상 가장 유일한 그 SMR 건설 사업이 이제 유타주의 소위 말하는 UMC, 그러니까 그 유타 상권을 지역했습니다. 정상적인 전력 사업자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틈새 시장을 노려서 여기는 좀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여기서 SMR을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했지만, 이 지역에서조차도 그 뉴스케일이 추진하는 SMR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걸 지난해 말에 폐기 처분을 하고, 이 UMC, 그러니까 유타 지방전력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대안으로 태양광을 여러 건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계약을 해서 올해 한 두세 건이 지금 준공을 했고, 지난 5월에 지금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여한 이 UMC의 그 신임 CEO가 이제 뭐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건이 지금 유타주에서는 20건이 넘게 이런 태양광 발전단지가 지금 건설 중에 있다라는 거를 이 인터뷰 과정에서 지금 밝혔고요. 그래서 뭐 미국 에너지부가 그래서 역할이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막 이런 과제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국내 언론에서 뭐 원전 가속화법이다, 그래서 어드밴스 액트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어드밴스 액트라는 건 뭐냐면은 마이크로 원전을
아직 상용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설계 인증을 받을 때 설계 인증 심사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법인데, 근데 그 마이크로 원전의 사용자가 누구냐면은 국방부입니다. 전기 사업자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국방용으로 뭐 레이저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마이크로 원전을 쓰겠다. 그래서 뭐 상용화는 길이 먼데 하여튼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전력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은 뭐 그냥 일종의 김치국물 마시기 같은 이제 원전 가속, 우리 전력 시장에서 무슨 유럽이 하는 재생에너지 가속화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안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르네상스론을 또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동유럽에서 특히 이제 체코에 원전을 수출한다라는 건을 가지고 국내 언론들이 지금 원전 르네상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야당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원전 르네상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동유럽은 왜 그럼 원전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유럽의 그 선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4년마다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은 경우 지난해 10월에 총선을 치렀는데, 그 전후로 그 전 1년 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한수원의 원전을 사겠다 그래서 건설 의향서를 이제 체결을 했는데요. 그 시점에 폴란드가 한 거를 보면은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원전 건설 의향서를 SMR 6건을 이미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그 한수원과의 건설 의향서인데요. 이게 지금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이제 정권도 교체됐습니다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아무도 폴란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원전 건설 의향서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사업이 다 좀 추진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서명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일종의 이제 자신의 어떤 업적으로 지금 과시를 하기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이 사업을 굉장히 급하게 추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체코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듀크바니 원전 사업 가지고 지금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또 SMR로 이제 롤스로이스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코의 현실을 봤을 때 체코가 갖고 있는 경제 규모로는 이 둘 중에 하나 어떤 것도 자력으로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선거철이라든가 체코도 내년 10월에 그러니까 총선이죠. 총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딱 1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이제 폴란드 사례처럼 이렇게 남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 원자력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을. 원전 2기 건설을 하겠다라는데, 이게 금융 비용을 제외하고 또 한 150억 유로입니다. 이 150억 유로는 체코 정부 예산의 17%입니다. 정부 예산의 17%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하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여기는 안 들어오는군요. 17%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보건 예산이 한 12%입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약 한 120조 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체코 같은 경우는 보건 예산이 한 12%인데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 원전 2기 건설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원전 2기 건설하는데 120조 원이 든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체코나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경제 규모라든가 상황에서 그 원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고, 이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추진하는 또 다른 배경에는 과거에 건설됐던 원전들이 대부분이 80년대에 러시아에서 매우 저렴한 원전들을 받아온 경험들을 이들이 젊을 때, 현재 50, 60대 정치인들이 20대, 30대였던 지난 1980년대에 러시아에서 매우 저렴한 원전들을 건설하던 것들을 그 기억이 여전히, 지금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관행처럼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그 황 교수님께서도 그 전력 시장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럽에서, 지금 미국에서 전력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저는 조금 더 다른 차원, 시장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력 시장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누르신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거티브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그 재생에너지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원전까지 이제 있으면서 이 세 가지 전원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경직성 전원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가스 발전이나 석탄 발전처럼 실시간으로 출력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발전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직성 전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직성 전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공급이 과잉이 되면은 그 공급이 과잉되는 시간에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똑같습니다만 발전 사업자들은 돈을 내고 발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송전망의 혼잡과 그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용을 그 수요 공급 유지 비용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거티브 가격이 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가격 빈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8,760시간으로 보면은 그 시간 중에서 몇 시간이나 과연 네거티브 가격이 형성이 되느냐. 요거는 상반기에 국한된 겁니다만, 그러면 한 4,600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에 네거티브 가격, 그러니까 0유로 이하의 지금 시간이 이미 뭐 스페인도 원전이 많고 핀란드도 그렇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전이 이미 많이 있는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이 약간만 늘어나도 이렇게 네거티브 가격 빈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이건 네거티브 가격 빈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원전을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는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실적이고, 이건 올해의 실적, 올해 1월부터 9월의 실적입니다. 이게 Y축에 있는 거는 도매 전기 요금이 시간당 지금 한 9월까지니까 한 6,500시간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가격이 대체가 그 6,500개 정도가 되는 것 중에서 이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제 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X축은 원전이 어떻게 지금 출력이 이 6,500여 시간 중에서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그냥 이렇게 약간 타원형인데다가 지난해는 그 원전의 그 배관 균열로 인해서 그 수십 개의 원전이 지금 가동 중단이 됐었던 시기였는데, 뭐 보시면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이제 구조인데요. 일부 이제 네거티브 가격이 있었습니다만 몇 시간 되지 않았고 한 100여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들어서 이게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동시에 이제 그 이 원전의 출력도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0유로 부근에서 이게 인위적으로 누군가 마치 뭐 미장이가 이렇게 잘라낸 듯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왜 일직선이냐면은 이 0유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벌금을 내면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아주 그 뭐 필사적으로 이게 0유로가 안 되도록 원전 출력을 계속 낮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출력을 아무리 낮춰도 프랑스에서도 유럽에서도 전체 그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막다 못해서 결과적으로 어느 단계 가면은 도저히 그냥 그 출력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단계까지 내려가고, 그 단계에서 이제 네거티브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막다 둑이 터지는 게 이제 이 모습이라는 거고, 이게 내년이 되면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는 가격이 더 많아질 거고, 원전 출력은 더 떨어지고, 그리고 출력을 그래도 좀 그 어느 정도 시킨다 하더라도 그건 다 결과적으로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뭐냐? EDF의 원전은 사실상 지금 좌초자선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의 에너지 믹스도 중요하지만 프랑스 내에 이게 이제 경직성 전원의 비중이 83%라는 건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프랑스가 다 주변 국가들하고 다 뭐 독일, 스페인, 옆에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과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 전체의 경직성 전원 비중이 얼마냐를 봐야 되는데요. 54%입니다. 원전 25%, 태양광 풍력 약 한 40% 가까이 정도 돼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 경직성 원전과 태양광을 합쳤을 때 이게 한 50%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원전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가 없는 시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력 시장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아까 이제 그 이것도 황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중요한 거는 수요 측에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소매 전기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잉여 전력과 전기가 남을 때 그 전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모자랄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의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기술적으로는 뭐 배터리도 많이 설치하고 뭐 양수 발전도 많이 설치하고 뭐 이런 그 유연성 전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요에서 전력 시장에서 전기가 모자랄 때와 남을 때 유연하게 이것을 못 남을 때는 심지어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더 소비할 수 있게 해주고 모자랄 때는 충분히 이것이 가격에 투명하게 반영이 돼서 유연하게 소비자들이 단순하게 산업체뿐만 아니라 가정용 소비자들까지 유연하게 그 시장 상황에 맞게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그 혁신적인 전기 사업자와 자율적인 요금제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그냥 일종의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 한전이 뭐 이렇게 한전을게 맡겨갖고 몇 가지 시범 사업들을 몇 번 했었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했었고 현재는 에너지 분산 특구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2 같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그러나 이런 시장을 바꿀 수는 없고 실제로 전력 시장이 경쟁 체제여야 되고 요금이 자유로워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영국의 이제 그 전력 시장에서 옥토퍼스라는 신생 전기 사업자가 등장을 해서 이 사업자가 2015년에 등장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자가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에서 막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런 뭐 대충 시범 사업 몇 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시장에서 이걸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가전사들이라든가 정보통신 사업자들보다 훨씬 더 기술이 뒤처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그러니까 그 소매 전기 사업, 소매 전기 소비자들이죠. 그러니까 가정용 소비자들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는 100%로 그러니까 그 전력 공급 측에서의 전기는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수요 측에서는 크라켄이라는 이제 대형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 클라우딩 이제 시스템인데 이걸로 이제 사실상 그 원격 제어라든가 자동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많을 때와 모자랄 때 이때를 다 가격으로 다 환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최종 가격으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지금 그 시장에 뛰어든 지 8년 만에 영국 전력 시장에서 지금 1위로 지금 등극을 했고 지난해 말에요. 현재 총 한 72개 정도의 변동형 요금제라는 걸 가지고 그 다양하게 전력망의 그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들과 그 양방향으로 서로 반응을 하면서 이제 계속 지금 소비자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소비자들 중에서 자가용 태양광이라든가 배터리, 히트펌프, 전기차 이런 걸 보유한 소비자들하고 서로 양방향 거래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시장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그냥 영국 시장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라 호주, 미국, 뭐 유럽, 심지어 일본까지 와서 지금 그 세계 전력 시장의 모델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구글도 지금 아까 이제 CFE, 그러니까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CFE인데요. 구글이 사실은 CFE는 좀 그 마지막에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CFE는 구글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어떻게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출력을 그 탄력적으로 변동시킬까입니다만 그것만큼 또 동시에 지금 구글이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는 소매 시장에서는 그것과 똑같은 취지로 그 리뉴홈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정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VPP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그 공급 수준에 따라서 그것을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그것을 연동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고 그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가 많을 때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전체 그 이 전력 공급이 모자랄 때는 또 그걸 가격에 전달을 해서
그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그 수요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구글 역시 미국에서 약 한 거의 한 100만 호에서 200만 호 사이의 가정용 소비자들을 이미 확보를 했고 전체 한 3기가와트 정도의 이 VPP용 이제 소비자를 이미 이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50기가와트를 확보할 텐데요. 결과적으로 옥토퍼스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한전이 발전자 회사들의 석탄 원전 전기를 끌어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양방향으로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맞춰서 적응을 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소비자들과 양방향 거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의 변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CFE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 뭐 원전을 많이 하면 그게 CFE다라고 지금 정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앞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이 CFE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빼고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금 시간을 다 까먹게 되고 사실은 옥토퍼스라는 업체들보다 우리나라의 가정업체, 정보통신업체들이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모듈, 온갖 종류의 전자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나라 가전업체, 전자통신업체들이 훨씬 더 월등한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 못 들어오면서 아무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전혀 이제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장 이거를 계속 놔뒀다가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모두가 공멸하게 될 예정이고 그런 측면에서 원전 이야기는 여기에서 아무런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정도를 넘어서 우리의 전력 시장을 근본적으로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아리백이 됐던 어떤 미래 산업이 됐던 간에 우리가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력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